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경의 옐카3 삼화정석 장승아 균기자와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퍼야? 아니 혼자 저기 쑥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같이 저희가 이제 설 연휴 막 지났잖아요. 설 연휴 직전에 여러분께 공지를 했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답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2021 시즌 이 각 팀의 시즌 성적 또 뭐 선수들의 성적, 뭐 전망 이런 거 말씀 또 해주십사 기대감을 표시하셨는데 그건 우리 피모칠 때 하고요. 그러면 답해드린 야구 시청자 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답해드림. 오늘 첫 질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해랑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새 해설위원 박용택, 김태균. 사실 어떤 조직이든 신입이 딱 들어오면 잘해요. 나랑 이제 경쟁 관계. 뭔가 내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옐카를 봤을 때는 박용택 위원의 어떤 그 타격 그 이야기할 때 그 느낌이 조금 더 저랑 그 유형도 저랑 사실 좀 약간 비슷한 맞아요. 좌타자인데다가. 박용택 네. 위원이. 그래서 박용택 위원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 신경이 쓰인다기보다는 김태균보다는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삼화정석은요? 한 명만 꼽아주세요. 좀. 꼽는다고 하면 박용택 그 위원도 그렇고 김태균 위원도 되게 이 말주변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저는 이 김태균 위원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거든요. 선수 시절에. 이 해설 자체도 은근히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끌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뻔하지 않은. 네. 뭔가 좀 이 상황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김태균 위원. 알겠습니다. 종신 NC 팬님. 아이디에서 캐릭터가 확 드러나네. 네. 종신 NC 팬님이 우리 장순아 10년 늦게 데뷔했다면 골글 수상 가능했을까? 본인이. 그 제가 96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딱 10년 후면 2006년도인데 네. 2006년도 이후에 그 골든글러브 받은 선수들을 제가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이대호, 김태균, 뭐 최희섭, 최준석, 이대호, 박병호, 태임즈, 이대호, 박병호거든요. 네. 그런데 그 2006년도에 만약에 제가 데뷔를 했다고 한다면 96년도에 데뷔를 해서 제가 첫 타이틀을 딸 때가 5년 차 때거든요. 그럼 2010년도란 말이에요. 근데 2010년도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최준석이었어요. 그 당시에 두산에. 근데 최준석 선수가 3할 2푼 1, 2에 홈런 22개 82타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데뷔를 2006년도에서 5년 차를 딱 대입시켜 보니까 제가 2000년도에 3할 2푼 4리에 홈런 14개에 48타점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해 제가 타이틀 홀더가 됐어요. 출루율 타이틀 홀더가 처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10년 늦게 데뷔해서 2006년도에 데뷔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춰보면 최준석 정도 최준석 정도 한 번 정도는 제가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잡은 선수가 없어요. 아니, 네. 원래 장순아 최전성기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거든요. 그렇죠, 맞죠. 타격 1위인 장성훈은 하지만 2001년부터 2003년까지가 이승엽의 최전성기. You, Me at 5 그리고 프레디 도그 유. 이 두 분께서 우리 삼화정석 콕 집어서 2021 시즌 우리 장재영 선수의 성적 피묻히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우선 장재영 선수의 성적 예측. 우선은 전문가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선발로 등판을 만약에 자리를 잡아서 한다. 최소 8승 이상. 8승. 네, 8승 이상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할 것 같다가 아니라 해줘야 될 것 같다. 예측이죠. 예, 예측이니까 일단 네, 8승. 만약에 이 장재영 선수를 구원, 중간 불펜으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15홀드 이상. 여기서 이제 뭐 이닝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50이닝 이상은 불펜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고 선발로 간다 그러면 100이닝 정도 가까이는 해줘야만이 어떤 이 선수를 지목한 구단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을 이제 장 의원님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장재영 선수가 올 시즌에 소용준 선수하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그렇겠죠.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소영준 선수는 제가 봐도 오래간만에 정말 이 고교 졸업생 중에 최고의 투수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어떤 이 투구의 메커니즘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 경기에서 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신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한 해였단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장재영 선수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공은 훨씬 빠른데요. 빠르기로 타자를 다 압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장재영 선수는 워낙 이 빠른 공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제구 부분이잖아요. 네. 제가 아들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까지는 전 사실 제구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던지고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되게 편하게 던지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구속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제가 볼 때는 구속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다 보니까 모든 걸 힘으로만 소화하려고 했던 이 고등학교 3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철이 들고 본인이 어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올 시즌 프로에서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하면 뭐 분명히 뭐 앞으로의 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예측 네. 잘 들었고요. 네. 아빠로서의 기대 한번. 정말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아버지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장재영 선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경기하는 모습을 이러고 봤어요. 이러고.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이러고 이렇게 봤어요.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시리즈 경험도 해봤고 포스트 시즌도 해보고 뭐 감독으로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이 아들 경기를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발 안 다치고 1군 풀타임을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아마 팀에도 도움이 될 거고 본인한테도 굉장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버지로서의 예측보다는 바람이죠. 네. 예, 부상 없이 올 시즌은 1년 풀타임을 1군에서 항상 붙어 다니면서 어떤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자택경 비원님 레스터 챔스 레스터가 여기서 왜 나와? 네. 아하아아님, 그러니까 이게 해외 야구와 KBO 리그의 어떤 뭐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야구와의 격차가 왜 이렇게 큰지 어떻게 보세요, 삼화정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프라 차이 같아요. 정말 뭐 쉽게 보여지는 것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팀만 따져봐도 예를 들면 뭐 한 70여 개 팀. 근데 가까운 일본은 벌써 4천여 개가 넘어요. 물론 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 많긴 해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환경이거든요. 당장 일본은 고시행이라는 굉장한 역사가 깊은 전통적인 그런 고등학교 큰 전국 대회가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뭐 청룡기, 대통령기, 네. 황금사기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떤 프로야구 팀의 운동장에서 어떤 준결승, 결승전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대회, 메이저 대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메이저 대회죠. 네, 보시면. 메이저 정말 메이저 대회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적인 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야구 구장을 좀 이렇게 빌려서 그런 결승전이나 준결승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메이저 대회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좀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 우리 다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슈퍼 게임이라고 하나요? 초창기에. 네. 네, 한해 슈퍼게임. 90년대 초반에 91년, 93년 아니었어요? 예. 그때 팬들에게 다가온 일본과의 야구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부터 따져보면 격차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6년 그리고 2006년 WBC,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5년 WBC를 거치면서 우리가 한국 야구가 정말 이젠 거의 세계 수준이랑 비슷해. 대표팀 붙으면 해볼 만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난 10년 사이에 다시 일본과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난번 프리미어 12 대회 때도 그렇고 두 번의 대회에서 한 번은 우리가 이기고 한 번은 지긴 했지만 이겼을 때도 이겼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압도당했던 경기들이었으니까 게다가 일본 투수들 요즘에 160을 너무 쉽게 던져요. 아니 바로 그 질문을 우리 이 아하아님이 해주셨어요. 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왜냐하면 같은 아시아고 일단 신체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그게 대체 왜 생기는 건가? 여기 이제 야구 선 출신 두 분이 계시지만 네. 조금만 쓴소리를 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야구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한국은 야구인들만 야구를 했어요. 선수 출신들만 야구를 했어요. 선수 출신들만 야구 쳐다보고 야구 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했는데 일본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일본은 야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구 안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 특히 소프트뱅크 창단 이후에 물론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 뭐 바이오메카닉이라고 부르는 생체 역학 쪽 전문가들이 일본으로 프로 야구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트레버 바워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공을 굉장히 빨리 던지고 신체 조건보다 더 좋은 피칭 디자인을 하고 요 트레버 바워를 유명하게 만든 회사가 그 드라이브 라인이라는 시애틀의 야구 아카데미고 이 드라이브 라인에 만든 카일 보디라는 창업자 뭐 이 친구가 어떤 야구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참고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이 쓴 거였어요. 일본에는 운동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논문들을 쓰고 그 논문을 보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한 야구를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이 야구장 바깥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그 부분은 이제 막 시작되는 중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 야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자원의 수 자원, 자체가 자원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엘리트 코스로 어떤 70여 개 팀이 있다면 이 일본이라는 팀들은 전체적으로 엘리트 코스는 아니지만 어떤 취미 활동, 그러니까 그런 바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분명히 자원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 친구는 취미로 시작을 해서 재미로 공부를 하면서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 저 친구는 자질이 있어. 그러면 엘리트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또 정식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시작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트레이너 파트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가 저는 일단 가장 크다고 좀 보고요. 이게 고교야구팀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 4,000개, 우리나라 80개라고 했을 때 딱 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인원 기준으로 100만 명 중에서 누군가를 뽑는 것과 그렇죠. 그렇죠. 2만 명 중에서 누군가를 뽑는 거는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네요, 진짜. 그렇죠. 게다가 메이저리그는 더 크잖아요. 메이저리그는 미국 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정말 재능들이 있고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서 끌고 온 격차들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 야구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보는 게 일단 한국 스포츠가 전 세계를 접수한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LPGA. 근데 저는 LPGA의 힘은 정말 사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관리되는 집중되는 리소스들 이런 것들이 한국 여자 골프의 저변을 만들었다고 보면 한국 야구도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결국 정답은 사교육입니까? 대치동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한국 스포츠는 다 국가 위주의 스포츠였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야 되고 그러니까 태릉 선수촌을 만들고 스포츠 과학 연구소가 막 연구해서 집어넣고 태릉 선수촌에 모여서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지금은 진천 선수촌이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갈아 넣는 이런 시스템들이.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사적 영향으로 끌어내서 나온 종목들이 다 성공하고 있어요. LPGA가 대표적이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사실은 그러네요. 야구, 축구가 다 나라에 나서서 막 사실은 선수촌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잘 돼요. JHL님이 기자님의 입장과 전 선수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세이버 매트릭스와 클래식 스탯의 공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세이버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이영균 기자. 저는 당연히 공존하죠. 축구에도 경기당 평균골 이런 거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세이버 매트릭스의 새로운 스탯과 클래식 스탯은 당연히 공존하는데 그 기울기가 이제 언젠가 바뀌겠죠. 바뀌었죠. 지금 뭐 사실 바뀌었다고 봐야죠, 야구는.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어디까지가 세이버 스탯이고 어디까지가 클래식 스탯인 거예요? 상을 주는 거는 그렇죠. 클래식 스탯이고. 그렇죠, 맞죠. 예. 근데 연봉에 반영되는 건 세이버 그렇죠. 스탯이고. 이제는 선수를 평가하고 드래프트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그 세이버 매트리스의 깊이 관여된 선수들이 일단 상위픽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수들 특히 현역에 있는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클래식 스탯을 보는 선수들 그냥 그냥 뭐 내가 뭐 어느 정도 치고 있구나 이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할걸요. 자기가 안타를 100개를 친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피드로 뭐 어떤 포메이션이 걸렸을 때 때렸을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지 저는 진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클래식 스탯은 저는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봐요. 타율 3할 안 중요한가요? 중요한데 예. 본인이 타율이 3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 네. 그 세우 매트리스를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해서 만약에 성적이 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3할 타율보다 더 높은 타율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럼 높아진다. 장슨아가 오랫동안 야구를 하고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그럼 본인의 기록 중에서 가장 뿌듯해하는 기록은 뭐예요? 99도로? 아니 제가 이 클래식 스탯 이거 봤을 때는 뭔가 확실하게 이게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세이버로 돌았으면 그럼 볼삼 비율이라든가 뭐 조정 득점력이라든가 이게 제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 달라져. 근데 사실 제가 현역일 때는 볼넷 많이 나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네. 제가 현역일 때는 그냥 뭐 출루율 볼넷 많고 뭐 안타 많이 친다고 해서 그 출루율 그냥 안타 많이 치는 선수로 기억을 하지 출루율 높은 선수라고 기록을 하지 않아서 최근 야구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제 OPS를 이제 중요시하는 야구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장타율은 떨어져도 그 부분을 약간 출루율을 만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두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는 장성호가 최근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이 세이브 매트리스가 참 잘 맞는 타자인데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구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이버 매트릭스 스탯과 클래식 스탯을 구분을 할 때 세이버 매트릭스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세이버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존 클래식 스탯이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채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이버 매트릭스의 스탯이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이 조정 스탯이에요. 그래서 세이버 매트릭스의 조정 스탯이라고 부르는 건 당시의 리그 환경 그리고 그 선수가 주로 활약했던 운동장의 크기라든가 이런 외부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만들어낸 스탯들이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각 스탯들의 어떤 가중치들을 다르게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선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WAR 같은 평가 지표. 그래서 우리가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조정 스탯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정 스탯과 클래식 스탯은 플레이의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스탯이에요. 경기를 하고 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고 또 다른 쪽에는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측정하는 트래킹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공의 스피드, 회전수, 타구의 스피드, 타구 방향, 뭐 발사각, 타구 속도 이런 것들은 트래킹 데이터라고 따로 모여요. 그래서 훈련에 사용하는 건 대개 트래킹 데이터. 그리고 요즘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최근에 이제 한화 이글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키네틱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몸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이터. 이 선수가 이제 이 블라스트 모션이라고 부르면 스윙을 했을 때 스윙 스피드를 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는 게 이제 주로 키네틱 데이터라고. 투수들도 뭐 팔꿈치가 어떻게 돌아가서 어떤 각도로 어떻게 스윙을 하느냐는 몸을 재는 데이터가 키네틱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 스탯 그리고 공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트래킹 데이터, 트래킹 스탯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키네틱 데이터까지 요 세 축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상당히 정상적이고 똑똑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댓글은 이상해. 하지만 저는 클래식 스탯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일단 상을 주잖아요. 그것도 돈도 그렇고 주고. 야구를 볼 때 두근거리게 하는 것들은 여전히 클래식 스탯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 시즌 동안 감독으로서 현장에 계셨던 우리 삼하정석은 선수를 기용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클래식 스탯은 정말 모든 팬들이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스탯 이거는 좀 관가를 했어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다. 네. 아, 대부분의 어떤 선수 기용 측면에서 어떤 라인업을 구성할 때 그날 라인업을 구성할 때와 어떤 불펜 운영 이런 부분들은 모두 세이버 스탯으로 준비를 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더라고 하잖아요. 네. 타순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이버 매트릭스 차원의 스탯은 뭐였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상대 투수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요. 어떤 스트라이크 비율 그리고 어떤 59 이후에 힘이 떨어지는 강도, 힘이 올라가는 투수 되게 다양하거든요.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컨택 비율이 좋은 타자, 이 컨택 비율도 S존의 컨택 비율이 좋은지 혹은 볼에 대한 이 컨택 비율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대부분 전에 이런 라인업을 구성할 때 어떤 제가 이 현역으로 선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아마도 최근의 타율 그리고 뭐 이강용과 장정석의 1대1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올해 뭐 9타수 2안타 뭐 4타수 3안타 뭐 이런 비율들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있을 때 그런 어떤 컨택 비율 그리고 타구 방향, 투구 수를 얼마만큼 많이 끌어내느냐 그런 타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타자들이 또 예를 들면 홈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각 구장별로 또 그 기록들을 나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호 위원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구장이. 광주구장에서 많이 경기를 했겠지만 유독 이쪽 원정을 가면 잘 되는 그런 구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양현종의 대구구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그렇죠. 네. 그게 박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있고 또 1대1에 대한 그런 성적도 무시는 못해요. 무시는 못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선수가 있으면 상대 1번 외국인 투수를 만나면 정말 못 쳐요. 이 선수가 아무리 4할 때 5할 때 최근 타율이 좋고 해도 이 선수만 만나면 그냥 무너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 선수는 그날 휴식일로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7회에 기용을 하는. 뒤에 그 내려가는 투수가 다음에. 내려가고 레일리 나서. 나왔을 때 이종우.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예네요. 예. 네, 제가 언론상으로도 많이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정우 선수는 정말 이겨보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설득할 수 있었던 데이터가 그 이후의 데이터였어요. 레일리를 만나서 삼빵이야 그날 무조건. 삼빵인데 그 다음 이후에 3경기 4경기도 안 좋아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그 선수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팀과 같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럼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면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받아들여야죠.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작년 시즌에 타일러 윌슨 선수가 2사구 피안타율 1위였어요. 근데 그 클래식 스탯에서는 그냥 2사구의 피안타율이 높은 것만 나와요. 근데 세이버 매트리스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2사구에 뭘 던졌길래 이렇게 많이 맞았지?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타자들이 만약 그거를 공부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을 노려 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과 이 세이버 매트리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한민님께서 이게 수비 포지션마다 체력 소모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3루수하고 1루수는 그냥 그쪽만 처리하면 돼요. 네. 그런데 2루수와 유격수는 양쪽을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계 플레이죠. 1루하고 3루는 거의 중계 플레이 나가지 않아요. 1루가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외야 네. 특히 뭐 우중간 우중간 좌중간 좌중간 빠졌을 빠지는 때. 타구에서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렇죠. 외야 중간에 나가는 선수들. 그렇죠. 유격수가 이제 따라가고 뒤에 트레일러맨으로 이제 2루가 붙는 경우가 있고 2루가 나가면 유격수가 붙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중견수 같은 경우에는 좌중간 우중간 타고도 커버를 해야 되고 포수는 뭐 한 경기 하게 되면 뭐 170개에서 200개를 뭐 앉았다 일어났다 던져야 되니까 뭐 간단하죠. 이 센터라인에 좌익수랑 우익수는 누가 더 힘들어요? 저는 우익수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죠? 1루에 공 갈 때마다 커버 약간 들어오나요? 그것까지는 안 하죠. 들어오죠. 그런데 그 커버하는 거는 비슷한데 일단은 송구에 대한 부담이 우익수 쪽이 조금 더 많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1루에서 3루 가는 주자를 잡아야 되는
어떤 역할을 이제 우익수가 해줘야 되니까 1루에서 3루 오는 거 좌익수 앞에 타구에 그렇게 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주자들이. 그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익수 쪽에 안타가 났을 때 주자 1루 때 3루에 오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송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좌익수보다는 우익수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일루수 좌익수만 쓰기 진짜 편하게 하고 있네. 거기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루예요. 대부분의 이 유격수 이루수들은 도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예, 수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실제로 이 선수들은 타격에서 출루가 되면 또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루 시도를. 주로 그런 그렇기 선수들이 때문에 많죠. 예, 이 주루 플레이도 굉장히 능한 선수들이죠. 유격수 이루수가. 그러니까 수비 상황에서 사이드 스텝 계속 해야 계속 되는 예, 거고. 대부분 빠른 선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타석에서도 나가면 또 도루를 시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루에서 오는 그 체력 소모도 굉장히해요. 실제로 유격수랑 이루수 같은 경우에는 매번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점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막 요 동작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 뉴욕 매치가 유격수를 이제 성장시키는 과정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경기 내내 공이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오지 않아도 경기가 끝나면 완전히 지쳐 있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봤던 포지션 중에 어떤 포지션이 가장 힘듭니까? 유격수. 역시. 포수를 뺀다고 하면 예, 너무 바빠요. 정말 할 게 많아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루수하고 포수하고도 계속 시그널이 오가요. 거기에 루상의 주자가 또 혹시나 빠른 주자가 나간다고 하면 또 바빠져요. 뭐 타자 신경 써야 되고. 네, 너무 많아요. 몸도 힘든데 이렇게 머리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거기에 타격까지 안 돼봐요. 그날 예를 들어서 뭐 한 3타수 뭐 한타,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 삼진, 뒤꿈치 안 들어요. 이거 안 올라간다니까. 그냥 누르고 있다니까. 아, 그거 왜 안 쳤지? 그러다가 강습 타고 오면 또 빠뜨려 실체. 그렇지. 근데 내가 볼 땐 장성우 의원 아마 그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 1루 같은 경우는 전 특히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 내가 왜 아까 그거 놓쳤지? 이러면서 이렇게 미트 끼고 이렇게 발짝 끼고 이런 적도 있다니까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격수 이루수는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강백호 선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강백호 선수가 이제 처음에 좌익수를 보다가 맞아요. 우익수로 갔다 맞아요. 1루로 왔잖아요. 그렇게 좋대요 강백호 선수. 1루가? 네. 그러니까 외야까지 이렇게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진짜 그게 진짜 있어요. 더가운데서 진짜 커요. 더가운데서 진짜 있다니까. 수비할 맞아. 때. 네. 예. 근데 또 원정으로 가게 되면 3루에서 또 우익수까지 뛰어나가야 되잖아. 그럼 더 멀어지는 거야. 맞네. 근데 강백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니까. 1루 보니까 요만큼 더가웃 왔다 거리가 갔다 너무 짧아져가지고 이것도 사실 체력 세이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단디님이 야 이질문 여러 이름이 막 머릿속을 스치면서 얼굴이 막 확 지나가는데 각 팀마다 정말 올해는 터질 거야 올해는 터질 거야 하면서 안 터지고 결국 안 터지고 은퇴한 선수도 있고 많죠. 세 분이 생각할 때 아 정말 이 선수는 좀 터졌으면 좋겠다 터질 것 같다. 예, 이용국 기자. 저는 원래 항상 매년 이 선수 올해는 터지지 않을까, 올해는 터지지 않을까. 한국 리그에서 정말 공수주를 뭐랄까 이 툴이라고 그러잖아요. 툴을 완벽하게 갖춘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NC 외야수 김성욱이었어요. 군인 되잖아. 군대 갔더라고. 올해는 터지지 않잖아요. 골랐는데 군대 갔어. 그래서 군대에서 돌아온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이 선수가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이 전 야구협회장 코끼리 김용 감독의 총애를 받으면서 어릴 때 신재민? 막 밥도 먹이고 막 데리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재능이 제대로 아직 안 터졌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로 했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는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KT 자완 심재민. 기대된다. 예, 장순아의 픽은 전 타자 2명인데 이성규 선수, 삼성 그리고 KT의 문상철 선수. 그 이성규 선수는 제가 진짜 해설을 막 경찰 시작을 할 때 그때 삼성에 있다가 경찰청으로 입대를 했어요. 근데 기사에 나오는 거 보니까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경찰청에서 30홈런 이상 기록을 하고 뭐 홈런왕도 차지를 하고 그래서 제대하고 제가 삼성 경기 중계를 하면 이성규 선수가 라인업에 있으면 이성규 선수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성규 선수가 생각보다 이게 1군 적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성규 선수 그리고 문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5년도 KT 마지막에 전지훈련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이 문상철 선수는. 가도가 좋죠. 네.
키는 비슷한데 진짜 힘이 좋아요. 아, 이 선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무 가수도 워낙 성적이 좋았고. 근데 작년에 타격품 딱 바꾸면서 김태균 일단, 문자에 네, 장문의 문자. 네. 네. 타격폼을 자세히 살펴보면 준비 자세부터 몸을 흔들며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까지 하나 김태균과 판박입니다. 왼발을 땅에 먼저 고정시키고 스윙하는 안정적인 자세로 변했습니다. 일단은 거의 도플갱어 수준의 타격폼이잖아요. 반쯤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세를 올 시즌에 좀 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 진짜 개인적으로 친한 선수 꼽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마정석의 선택은요? 저는 오늘 지목하는 선수는 롯데 윤성빈 투수. 진짜. 아, 정말 이제 터질 때 되지 않았나요? 네. 아, 진짜 네. 근데 정말 롯데에서도 한번 이거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윤성빈 선수가 제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2군에서 퓨처스리그에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1군 콜업 하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1군에서 메이저리그 1군에서 정말 우리 지금 이 국내 선수들이 생각하는 메이저리그 그 무대에서 한번 기회를 줘봤는지 그리고 윤성민 선수에게 너에게 이만큼의 시간을 줄 테니 한번 마음껏 던져봐. 그런 부담감은 혹시 내려놓을 수 있게 도움은 줘봤는지. 지금 어쨌든 성민균 단장이 체제로 가면서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올해만큼은 네. 한번 윤성민 선수 한번 1군 무대에서 그러고 한번 보니까 멋진 정말 모습. 윤성민 선수는 소프트뱅크도 1년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드라이브 라인도 갔다 왔어요. 맞아요. 거기 1년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런 드라이브 라인 투자들을 갔다 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윤성민 선수 가장 마지막에 인상적인 장면은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 아, 이게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가나다 뿅뿅님과 이철구님 방송사별 야구 중계 매치업 픽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사실 업계의 일종의 영업 비밀인데. 그렇지. 비밀은 아니죠.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 알고 이게 있던데? 매일매일 중계하는 케이블의 픽과 뭐 개막전, 어린이날 또뭐 KBS야 지난 시즌에 주중에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포스트 시즌 이런 경기를 중계한 지상파 픽이 좀 다르잖아요, 기준이. 맞습니다. 네. 케이블 픽은 어떻게 해요? 케이블 픽은 그 시즌 들어가기 전에 각 방송사가 5개 채널이죠. 스포티비 2까지 하는. 네. 예, KBS, MBC, SBS, 스포티비도 실무자들이 모여서요. 순서를 뽑습니다. 1, 2, 3, 4, 5. 근데 2019년도까지는 그러니까 1순위 픽을 뽑은 사람이 한 주를 다 1순위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5개 주단위로. 그렇죠. 5경기 중에 가장 시청률이 잘 나올 것 같은 픽을 가게 되면 2, 3, 4, 5로 이렇게 픽을 하는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한 주로 안 하고 3연전씩 끊어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올해도 3연전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개막전을 KBS가 1순위로 했다. 그러면 그 3연전 두 번째는 5순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2등이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3연전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상파 픽은 제가 KBS 스포츠국에 우리 야구 중계 담당 팀장께 직접 여쭤봤는데 이미 다 KBS, MBC, SBS가 뽑았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21 시즌에 순서를요? 예, 순서를 미리 한 5년치를 뽑아 놓는답니다. 그래서 2021 시즌은 개막전은 일단 KBS, SBS, MBC 순으로 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기아 두산전, 롯데 신세계전, LG NC전. 기아 두산 가야죠. 어린이날 픽도 정해져 있는데 이건 MBC, KBS, SBS예요. 포스트 시즌도 좀 정해져 있는데 와일드 카드는 KBS, SBS, 준 플레이오프는 SBS, MBC, KBS, 플레이오프는 KBS, SBS, MBC, 한국 시리즈는 MBC, KBS, SBS.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의 경우는 KBS가 2차전과 6차전을 하게 되고 올해는 6차전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토대로 답해드림 야구 시청자 센터 오랜만에 다시 한번 꾸려드렸는데 우리 엘카 야구 이야기 식구들은 다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름답고 훈훈하게 나옵니다. 다음은 피무치기에서 만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붙여보죠.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제대로 일단은 우리 이창섭의 데스노트 한번 찍고 그다음 피무치기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마정석 장신아 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와.